한국의 승강기 산업은 사망했습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 적힌 공식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27년 후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거대 기업 7곳이 직원 71명짜리 한국 중소기업 앞에 동시에 줄을 선 겁니다. 세계 기록의 5배, 한 번에 550명을 실어 나르는 괴물 기계. 지구상에서 단 한 곳, 한국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 그 사망 선고를 직접 쓴 남자가 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워싱턴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27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대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상무부 청사 7층. 그날 아침 7시 40분, 저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블라인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의 물안개가 거치고 있었죠. 28년 동안 봐온 지긋지긋할 만큼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날짜를 세는 것 말고는 아무런 긴장도 없는 그런 아침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건 분석관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일한 보좌관 레베카가 서류 뭉치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딱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금융위기 때였고 또 한 번이 바로 그날 아침이었죠. 긴급 수입 승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7건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처 목록을 본 순간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손목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엑손모빌, 쉐브론, 그리고 멕시코만에서 해양 플랜트를 운영하는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들. 시가총액을 전부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 거인들이 7곳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같은 날 새벽에 동시에 서류를 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7건의 요청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전부 똑같습니다. 레베카가 첫 장을 넘겨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직원 71명, 규모 제조사가 생산한 특수 엘리베이터에 대한 긴급 수입 승인을 요청함.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직원 71명.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떠받치는 기업들이 세계 어느 회사의 제품이든 골라 쓸 수 있는 그 거인들이 한국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시골, 중소기업 한 곳의 물건을 사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줄을 서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레베카, 이 회사 로비스트가 누구야? 어느 로펌이 움직였어? 그게 제일 이상한 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국 회사는 워싱턴에 사무실도, 대리인도, 로비스트도 없어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낸 겁니다. 워싱턴에서 28년을 일한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종이 한 장이 책상 하나를 건너가는데도 로비스트의 손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1조 달러짜리 기업 7곳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 발로 정부에 달려와 한국 중소기업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양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회 탑승 인원 550명, 화물 적재 60톤, 초속 55m 강풍속 정상 운행, 영하 40도 극저온 환경 가동, 방폭 인증 완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레베카, 이거 번역 오류 아니야? 55명을 550명으로 잘못 옮겼겠지. 저도 그래서 새벽에 3번 확인했습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550명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엘리베이터가 몇 명 타는지 알아? 100명이야. 그것도 단 한 대뿐이고 550명이면 세계 기록의 5배가 넘어. 이건 엘리베이터 사양이 아니라 소설이야. 하지만 분석관님, 소설이라면 엑손모빌이 왜 이걸 사겠다고 새벽부터 난리를 치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정확히 급소였으니까요. 서류를 덮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첨부된 제조사 연역에서 한 줄의 문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창업자는 외환위기 당시 외국 자본에 인수된 국내 승강기 기업의 마지막 연구 인력 출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는 표현이 있죠. 저는 그날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명치 어딘가가 실제로 내려앉는 감각이 있었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으며 서류를 쥔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외환위기, 인수, 마지막 연구 인력. 그 단어들은 27년 전 제가 제 손으로 묻어버린 어떤 겨울과 정확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모건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분석국에서 28년을 일한 선임분석관이고 은퇴를 2년 앞둔 늙은 관료입니다. 그리고 27년 전 한국의 승강기 산업은 사망했다는 미국 정부 공식 보고서를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보고서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았는지, 그리고 직원 71명의 한국 회사가 어떻게 워싱턴과 베이징과 글로벌 거대 자본을 전부 무릎 꿇렸는지 그 전말을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약속드리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도 살아 돌아온 자는 그 누구도 다시 죽일 수 없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27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4세의 젊은 상무부 분석관으로 한국산업실사단의 일원이 되어 김포공항에 내렸죠.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헐값에 시장에 쏟아내는 사업부들 가운데 서방 자본이 인수할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내는 일. 말하자면 저는 쓰러진 나라의 산업을 저울에 올려놓고 등급을 매기러 간 감정사였습니다. 승강기 산업은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 겨울 내내 저는 한국의 엘리베이터 공장들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눈에 비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종사자 25만 명을 자랑하며 해외 수출까지 하던 산업이 불과 1년 만에 통째로 경매대에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한국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승강기 사업부를 외국 자본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미국계 거대 기업이 가장 큰 회사를 가져갔고 유럽계가 두 곳을 가져갔고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이 나머지를 쓸어 담았습니다. 수출하던 나라가 단숨에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로 추락하는 과정을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지켜본 정도가 아니죠. 그 추락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인천의 어느 공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1월에 칼바람이 가동을 멈춘 조립 라인 사이로 윙윙거리며 지나갔고 치워버린 기계 특유의 차가운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의 수은등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제 구두 소리가 텅 빈 공장에 울릴 때마다 어디선가 비둘기가 푸드덕거렸습니다. 한쪽 벽에는 세계 1위를 향하여 라고 적힌 빛바랜 현수막이 한쪽 끈이 끊어진 채 펄럭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현수막 아래에서 퇴직 서류를 받아 든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대부분이 15년에서 20년 차 기술자들입니다. 인수하는 쪽에서 연구 인력은 전원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연구 인력을 정리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술자가 회사의 전부 아닌가요? 본사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쓸 테니까요. 한국에는 조립과 영업만 남긴다는 게 인수 조건입니다. 연구소는 다음 달에 철거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연구 기능 소멸 확정. 그게 다였습니다.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저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줄의 맨 끝에 서 있던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거나 담배를 피우러 빠져나갈 때 그 남자만은 미동도 없이 서서 텅 빈 조립 라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광경을 한 조각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새기려는 사람처럼요. 바람에 그의 작업복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가슴팍에 기름때가 거뭇하게 밴 수없이 빨아입은 작업복이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의 시선에 붙들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뭐라 이름 붙이기 힘든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도 그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저는 위스키를 2잔이나 마시고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업을 감정하러 온 사람이지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3주에 걸쳐 보고서를 썼습니다. 도표 47개,
분량 312페이지. 그리고 결론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수직 운송산업은 사망했다. 핵심 기술 인력은 해체되었고 연구 기반은 소멸했으며 시장은 외국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향후 50년 내 자력 회생 가능성은 0%로 판단된다. 사망했다. 0%. 한 나라의 산업 전체에 대한 34세 미국 관료의 오만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제 보고서는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의 표본으로 회자되었고 차관실 브리핑에 인용되었고 저는 단숨에 승진 가도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죠. 한국 보고서의 모건.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7년 동안이나요. 제 집 서재에는 그 보고서 원본이 지금도 액자처럼 꽂혀 있습니다. 제 경력 전체가 그 312페이지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현재 7건의 긴급 승인 요청이 제 책상에 올라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 손목에는 10만 달러짜리 시계,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비서 2명. 그레고리 스턴이었습니다. 워싱턴 최대 로비 회사 스턴 앤 화이트의 회장. 글로벌 승강기 자본과 중국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의회와 행정부 곳곳에 거미줄을 쳐놓은 남자. 이 도시에서 스턴의 전화를 받고도 잠을 설치지 않는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상원의원 3명이 그의 골프 모임 멤버였고 전직 장관 둘이 그의 회사 고문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 오랜만이군. 그는 권하지도 않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조금도 웃지 않는 그 특유의 미소였죠. 비싼 향수 냄새가 사무실 공기를 점령했습니다. 한국 회사 서류가 자네 책상에 있다고 들었네. 이틀밖에 안 된 내부 문서입니다만 정보가 빠르시군요. 이 도시에 내가 모르는 서류는 없어. 자네 책상 서랍 2번째 칸에 들어 있다는 것까지 알지. 저는 등줄기가 굳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스턴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그 승인 요청, 그 서랍에 6개월만 더 넣어두게. 절차상 검토가 길어지는 거야 워싱턴에서 흔한 일 아닌가.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유? 그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글로벌 승강기 시장이 연간 135조 원짜리 판이야. 그 판을 내 고객들이 100년 동안 사이좋게 나눠 가져왔지. 미국, 유럽, 그리고 요즘은 중국 친구들까지.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시골 회사가 그 판에 숟가락을 얹겠다고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은 말이야. 내가 잠가두라고 월급 받는 문이라네. 서류상 기술 사양이 사실이라면 승인을 막을 경우 멕시코만에서 미국 기업들이 입을 손실이. 스턴이 손바닥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지. 좋은 단어야. 그러니까 자네가 할 일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는 거야. 판단은 분석관의 고유 권한이잖나. 그는 일어서서 코트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직전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였죠. 참, 자네 은퇴가 2년 남았다지. 우리 회사에 수석 고문 자리가 하나 비는데 연봉이 자네 지금 연봉이 8배야. 손주가 둘이라고 했던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선택을 하리라 믿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욕감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올 때 사람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스턴의 제안을 거절했던 공무원들이 그 후 어떤 식으로 이 도시에서 지워졌는지. 감사에 시달리다 좌천된 사람, 익명의 투서로 무너진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한직으로 발령난 사람. 워싱턴 사람들은 그걸 스턴에게 물렸다고 불렀습니다. 스턴이 다녀가고 정확히 사흘 뒤 상황이 터졌습니다. 멕시코만의 초대형 해양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긴급 보고가 워싱턴으로 날아든 겁니다. 작업 인원 6,500명이 투입된 그 현장에서 기존 글로벌 기업들의 엘리베이터로는 인력의 수직 이동에만 하루 4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수백 미터 높이의 철골 구조물입니다. 기존의 20인승 엘리베이터로 6,500명이 아침에 작업장까지 올라가는데 80분.
점심 먹으러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또 80분. 퇴근에 다시 80분. 사람은 일을 안 하는데 인건비는 시간당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공정은 이미 5개월이 지연된 상태였고 하루 늦어질 때마다 위약금이 수십억 원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발주사가 추산한 총 예상 손실액은 무려 4조 원. 미국 에너지 업계 전체가 비상이 걸린 규모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미국 기업 7곳이 같은 날 새벽에 동시에 서류를 던진 이유 말입니다. 한 번에 550명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건 4조 원짜리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열쇠였던 겁니다. 문제는 검증이었습니다. 그 사양을 믿는 사람이 워싱턴에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자료를 다 뒤져봐도 한 번에 100명 이상을 운송하는 엘리베이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50명의 60톤이라는 숫자는 기존 세계 기록의 5배를 넘는 수치였고 업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와이어가 자체 하중을 못 버팁니다. 한국 회사가 수주에 눈이 멀어 사양을 부풀린 겁니다. 직원 71명이요? 그 인원으로는 설계 도면 관리도 못합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상무부, 에너지부, 그리고 산업안전 담당자까지 20명 가까이 모였죠. 차관보가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정리하지. 이 사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장에 가서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시선이 하나둘 일제히 한 사람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였습니다. 모건 분석관. 당신이 그 유명한 한국 승강기 산업 보고서의 저자 아니오. 27년 전 일입니다. 차관보님. 그러니까 더 적임이지. 차관보는 파견 명령서를 제 앞으로 밀며 회의실 전체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망 선고를 내린 산업이오. 그 산업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선고를 내린 의사가 직접 가서 사체를 확인하고 오시오. 검증단장으로 임명하겠소. 출국은 닷새 뒤요. 회의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쓴 사망 진단서를 들고 무덤을 팔아가는 의사라니 워싱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경거리였으니까요. 복도로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불쾌함이었습니다. 27년 전 그 보고서는 제 경력의 주춧돌이었습니다. 그 위에 제 직급이, 제 평판이, 제 인생 전체가 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주춧돌을 제 손으로 파보라니요. 그날 밤 아내가 짐 싸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면 당신이 옛날에 그 보고서 썼던 나라 아니에요? 맞아. 만약에 가서 봤는데 그 보고서가 틀렸으면 어떡해요? 저는 셔츠를 개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죠. 틀렸을 리가 없잖아. 내가 두 눈으로 봤어. 연구소가 철거되고 기술자들이 줄 서서 쫓겨나는 걸 직접 봤다고. 직원 71명짜리 회사가 세계 기록의 5배짜리 기계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가서 서류 부풀린 거 확인하고 승인 불가 도장 찍고 돌아오면 끝나는 출장이야.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뭘 보게 될지보다 당신이 뭘 안 보려고 할지가 더 걱정돼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재에서 27년 전 보고서를 꺼내 들춰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여행 가방은 다 쌌나, 데이비드. 스턴이었습니다. 제 출장 일정은 내부 기밀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간단해. 아산에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보고서에는 딱 내 글자만 쓰면 되네. 검증 불가. 그러면 자네 은퇴 후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만약 실제로 기계가 작동하는 걸 보게 되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음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스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데이비드, 27년 전에도 자네는 봐야 할 것만 보지 않았나. 무너지는 공장만 봤지. 그 공장에서 걸어 나오던 사람들은 안 봤잖아. 그 재주를 한 번만 더 부리면 되는 거야. 자네는 원래 그런 보고서로 출세한 사람이니까. 안 그런가?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를 흔들어 놓은 건 모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저를 밤새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27년 전 그 겨울, 인천의 그 공장에서 텅 빈 조립 라인을 새기듯 바라보던 그 작업복의 남자. 저는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았던 걸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던 순간까지도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 이틀 뒤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마당에서 저는 제 27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30층 건물 높이의 강철 구조물이 굉음과 함께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철 거인 아래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저는 27년 전 인천의 그 겨울로 단숨에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저는 검증단 4명과 함께 곧장 충남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도 솔직히 저는 결론을 이미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승인 불가, 사양 과장, 검증 실패. 머릿속에서는 보고서 첫 문장까지 완성되어 있었죠. 같이 간 검증단원 중 독일 출신 구조공학 박사인 클라우스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단장님, 아무리 계산을 돌려봐도 안 나옵니다. 550명에 60톤이면 케이블에 걸리는 하중이 일반 대형 엘리베이터의 30배가 넘어요. 이 사양이 진짜라면 물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닌가. 교과서가 멀쩡하다는 걸 확인하러 차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 5명 모두 이 출장을 길어야 사흘짜리 요식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 편견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상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간판도 소박한 공장 몇 동이 전부였으니까요. 주차장에는 임원용 고급 세단 대신 낡은 트럭들이 서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업자들이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1조 달러짜리 기업들을 줄 세웠다는 회사라고? 클라우스가 피식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비웃음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공장 건물을 돌아서는 순간 우리 5명의 발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마당 너머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중인 빌딩인 줄 알았습니다. 높이 100m, 아파트 30층에 달하는 강철 시험탑, 그리고 그 탑에 붙어 있는 집채만 한 강철 상자. 상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거대해서 차라리 움직이는 건물이라고 해야 할 물체였습니다. 저게 설마...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안내를 맡은 한국 직원이 무전기에 짧게 뭐라고 말했고 잠시 후 사이렌이 한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철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대한 모터가 깨어나는 낮은 진동음이 땅을 타고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슴뼈가 웅웅 울렸어요. 60톤짜리 시험 하중을 가득 실은 그 거인은 그러나 소음 하나 없이 흔들림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100m 탑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고개를 꺾어 그 광경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옆에서 클라우스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가속도에 이 하중이면 진동이 없을 수가 없는데. 커피잔을 올려놔도 안 쏟아지겠어. 안내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연을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10분 뒤 우리는 그 강철 거인의 내부에 서 있었습니다. 농구장보다 넓은 바닥,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작은 탁자 위에 물이 찰랑찰랑하게 담긴 유리잔 하나. 엘리베이터가 출발했습니다. 100m를 오르고 멈추고 다시 내려오는 동안 유리잔의 물은 단 한 방울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검증단원 4명이 전부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구조공학 박사가, 항공우주 출신, 진동 전문가가, 미국 정부가 추린 최고의 전문가들이 유리잔 하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이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계가 진짜라면 27년 전 제 보고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망했다던 산업이, 회생 가능성 0%라던 그 산업이 지금 제 발밑에서 세계 기록의 5배짜리 심장 박동을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돌아섰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입을 법한 양복이 아니라 가슴팍에 기름때가 거뭇하게 밴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고 손톱 밑에는 기계 기름이 배어 있었죠. 대표이사 강윤석입니다. 명함을 받아드는데 이상하게 그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추운 곳에서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저는 그 기시감의 정체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의 브리핑은 제가 평생 봐온 어떤 브리핑과도 달랐습니다. 화려한 영상도 컨설팅 회사가 만든 장표도 없었습니다. 그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직접 구조도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케이블 하중 문제를 물으셨죠. 저희는 케이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렉앤피니언 구동과 유압 보조를 결합한 독자 방식입니다. 특허 87건 중 31건이 이 구동계에 걸려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초속 55m 강풍 운행은요? 그 풍속이면 구조물 자체가 공진으로 무너질 텐데요. 풍화중 상쇄 설계입니다. 바람의 힘을 막는 게 아니라 구조물 전체로 분산시켜 흘려보냅니다. 소나무가 태풍에 버티는 원리와 같습니다. 단단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는 막힘없이 답했고 답할 때마다 칠판에는 수식과 도면이 쌓여갔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질문하던 검증단원들의 태도가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문하던 사람들이 배우는 학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증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강 대표님,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비로만 연간 수조 원을 씁니다. 직원 71명의 회사가 어떻게 그들도 못 만드는 기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강 대표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의 시험탑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27년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외국 기업에 팔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인천에 있던 공장이었죠. 인수하던 날 연구 인력은 전원 정리됐습니다. 본사 기술을 쓸 테니 한국의 연구소는 필요 없다고요. 저는 그 퇴직자 명단의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월의 칼바람, 반쯤 떨어진 현수막, 퇴직 서류를 받으려고 늘어선 줄, 그리고 그 줄의 맨 끝에서 텅 빈 조립 라인을 새기듯 바라보던 30대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미국에서 조사단이 왔었습니다. 강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미국 관료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 공장을 둘러보고 갔죠. 나중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쓴 보고서에 한국 승강기 산업은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다고요. 회생 가능성 0%라고.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흥건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젊은 관료라는 것을. 저는 그 기사를 오려서 책상 앞에 붙였습니다. 27년 동안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사망했다. 0%. 그 문장이 저를 27년간 새벽 4시에 일으켰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7년 전과 똑같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그 눈빛으로요. 그러니까 모건 단장님, 그 보고서를 쓴 분께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7년 전 제가 사형 집행 서류에 서명하듯 갈겨 쓴 한 문장이 한 남자의 책상 앞에서 27년간 새벽 4시에 알람이 되어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 제가 내린 사망 선고가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살게 했다는 사실. 그 무게에 저는 짓눌려 있었습니다. 검증 2단계는 실전이었습니다. 장소는 북해 한복판의 노르웨이 해양 플랫폼 건설 현장.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가 발주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마침 초대형 인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국제 공개 실증 테스트가 잡혀 있었습니다. 미국 검증단 자격으로 우리도 참관단에 합류했죠. 그런데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플랫폼 데크에 한국 기술진 말고도 또 한 무리가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붉은 로고가 박힌 점퍼를 맞춰 입은 30여 명. 중국 최대 승강기 그룹의 기술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발주처의 안전 책임자인 헨릭센이 곤혹스러운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산과 동일 사양의 제품을 절반 가격에 공급하겠다면서 비교 실증을 요구했어요. 본사 경영진이 가격에 흔들려서 받아들였고요. 그때였습니다. 중국 측 무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맞춤 정장에 머리를 반듯하게 넘긴 남자. 중국 그룹의 부총재, 첸 웨이룽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명함을 내밀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 검증단이 직접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잘 됐군요. 오늘 미국 정부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한국 기술의 시대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는 거요. 비교 실증은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공정이요? 첸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한국 기술진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공정하다면 우리가 질 수가 없죠. 단장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기술진에 한국 출신 엔지니어가 셋 있습니다. 좋은 대우로 모셔왔죠. 한국인들은 애국심을 말하지만 연봉 3배 앞에서는 다 같은 인간이더군요. 그는 강윤석 대표 쪽을 흘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저 회사 도면의 절반은 이미 베이징에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3년 안에 완성되고요. 그게 중국의 방식입니다. 너희가 10년 걸려 만들면 우리는 3년에 베끼고 절반 가격에 팝니다. 반도체에서도 그랬고 배터리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저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3자인 저도 이 정도인데 한국 기술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강윤석 대표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첸을 한번 바라보고는 자기 기술진에게 돌아서서 담담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점검 계속합시다. 바람이 올라오고 있어요. 첸이 그 등에 대고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보셨죠, 단장님. 반박도 못합니다. 도둑맞은 자의 침묵이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강 대표의 그 침묵이 패배자의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27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난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계로 대답하는 사람의 침묵. 그날 밤 북해의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이 경보를 띄웠습니다. 초대형 폭풍이 플랫폼을 향해 북상 중이었습니다. 실증 테스트 날짜와 폭풍의 도착 시각이 정확히 겹치고 있었습니다. 헨릭센이 테스트 연기를 제안했을 때 먼저 거절한 쪽은 뜻밖에도 강 대표였습니다. 저희 기계는 폭풍 속에서 일하라고 만든 기계입니다. 가장 좋은 시험관이 와주는데 돌려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첸 웨이룽도 물러설 수 없었겠죠. 그렇게 세기의 비교 실증은 북해의 폭풍 한가운데서 열리게 됐습니다. 실증 당일 새벽, 저는 평생 처음 보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건물처럼 일어섰다가 플랫폼 하부 구조물을 때렸습니다. 그때마다 수만 톤짜리 철골 전체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바람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수준이어서 우리는 안전 와이어에 몸을 묶고 관제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풍속계 바늘이 초속 40m를 넘나들고 있었죠. 관제실 모니터에 두 기계가 나란히 잡혔습니다. 플랫폼 양쪽에 설치된 중국산과 한국산, 각각 시험 하중 60톤을 싣고 같은 높이를 왕복하는 단순한 시험. 하지만 그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바람은 거짓말을 봐주지 않으니까요. 먼저 중국산이 출발했습니다. 처음 30m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첸 웨이룽이 관제실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미소 짓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 신호는 50m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니터 속 케이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현악기 줄처럼 가늘게, 그러다 점점 채찍처럼 크게. 공진이다. 클라우스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바람의 진동수와 케이블의 고유 진동수가 겹쳐버린 거죠. 구조물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현상입니다. 중국 측 관제석에서 다급한 중국어가 터져나왔습니다. 비상 정지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동 장치가 진동 때문에 제대로 물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관제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며 불꽃이 튀었고 60톤의 시험 하중을 실은 강철 상자가 한쪽으로 기울더니 30m 아래 완충 구역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굉음이 폭풍 소리를 뚫고 관제실까지 들렸습니다. 바닥이 울렸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6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사고였습니다. 관제실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첸 웨이룽의 얼굴이 모니터 불빛 속에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3년이면 베낀다는 말의 실체가 60톤의 고철 더미가 되어 완충 구역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베낄 수 있는 건 도면이지 27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 측, 테스트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풍속이 더 올라갔습니다. 초속 52m입니다. 헨릭센의 물음에 모두의 시선이 강윤석 대표에게 쏠렸습니다. 방금 같은 사양의 기계가 추락하는 걸 다 같이 본 직후였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도 아무도 비난하지 못할 상황이었죠. 강 대표는 풍속계를 한번 보고 짧게 답했습니다. 올립니다. 그리고 시험 하중에 더해서 제가 직접 타겠습니다.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헨릭센이 규정상 안 된다고 말렸지만 강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기계가 사람을 태울 수 없는 기계라면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 기계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10분 뒤 모니터에 작업복 차림으로 탑승하는 강 대표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풍속계는 초속 54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골리앗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0m 지점. 중국산이 무너진 그 높이를 한국산은 미끄러지듯 통과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기계를 흔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폭풍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나무처럼요. 70m, 90m, 그리고 정상. 기계가 최상부에 도달해 멈추는 순간 풍속계가 그날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초속 55m. 내부 카메라에 강 대표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는 60톤 하중 옆에 서서 들고 탄 보온병의 커피를 종이컵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초속 55m의 폭풍 꼭대기에서 커피는 단 한 방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터졌습니다. 노르웨리 감독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클라우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차올라서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관제실 구석에서 조용히 참관하던 한 무리가 강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본 플랜트 발주처의 참관단이었습니다. 자국업체와 계약 직전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었죠. 단장으로 보이는 백발의 일본인이 강 대표 앞에 서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본국에 돌아가는 대로 기존 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귀사와의 계약을 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사에는 제가 책임지고 보고하겠습니다. 국적보다 우리 작업자들의 목숨이 먼저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본 그대로를 쓰겠다고. 27년 전에 못했던 일을 이번에는 하겠다고. 하지만 워싱턴은 제가 진실을 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귀국한 다음 날 아침, 레베카가 신문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제지 일면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산 초대형 엘리베이터, 치명적 안전 결함 은폐 의혹, 전직 직원 내부 고발. 기사는 정교했습니다. 익명의 전직 직원이라는 자가 등장해 한국 회사가 제동 장치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북해에서 추락한 것이 사실은 한국산이었는데 중국산으로 바꿔치기 보도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붙어 있었죠. 보도 직후 한국 회사의 미국 내 평가는 곤두박질 쳤고 승인을 요청했던 미국 기업 7곳 중 2곳이 벌써 입장 보류를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전직 직원이라는 사람 추적해봤어? 그게 이상합니다. 그 회사 퇴직자 명단에 해당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처음 받아쓴 매체 3곳을 확인해 보니까 레베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곳 모두 스턴 앤 화이트가 홍보 계약을 맺고 있는 매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스턴에게서 점심 초대가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장 비싼 스테이크 하우스의 별실이었죠. 그는 와인을 따르며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신문 봤나? 세상이 흉흉해, 데이비드. 멀쩡한 회사도 기사 몇 줄에 무너지는 시대라니까. 당신 작품이라는 거 압니다. 그 내부 고발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더군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아나? 그리고 그쯤 되면 멕시코만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이 끝나 있을 거야. 진실은 언제나 너무 늦게 도착하지. 그게 진실의 귀여운 점이야.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닷새 뒤에 검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북해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봤습니다. 영상도 데이터도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 기록도 있습니다. 스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닦더니 의자에 등을 기대고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뱀이 먹이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자네를 위해 준비한 시나리오를 들려주지. 자네가 그 보고서를 내는 순간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릴 거야. 상무부 검증단장, 한국 기업과의 유착 의혹, 아산에서 받은 접대, 호텔, 식사, 전부 사진과 함께. 공무원 윤리 규정이라는 게 참 편리해서 말이야. 무혐의가 나와도 조사받는 동안 자네는 끝나 있을 거야. 접대 같은 건 받은 적 없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받았다고 보도되는 게 중요한 거지. 27년 공직 인생이 그렇게 하수구로 흘러가는 거야. 자네 부인이 그 기사를 읽게 될 거고 자네 손주들이 자라서 검색하게 될 거야. 데이비드 모건, 부패 의혹 관료.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거의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놓았습니다. 아니면 보고서에 내 글자만 쓰면 돼. 검증 불가. 그리고 2년 뒤에 연봉 8배짜리 사무실로 출근하는 거야. 가족은 자네를 자랑스러워할 거고. 자, 펜은 자네 손에 있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27년 전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312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시 읽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그 문장에 도착했습니다. 향후 50년 내 자력 회생 가능성은 0%로 판단된다. 그 문장을 쓰던 34세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진실을 쓴다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솔직해지겠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이 듣고 싶어하는 결론을 알고 있었고 그 결론에 맞춰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골랐습니다. 무너지는 공장은 보고서에 담고 그 공장을 눈에 새기던 남자의 눈빛은 버렸습니다. 스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런 보고서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택은 한국 회사를 위한 것도 미국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7년 전의 저를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새 보고서 용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본검증단은 해당 기술이 실제하며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임을 확인하였다. 펜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닷새 뒤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스턴은 정말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매수된 증인들, 조작된 문건, 그리고 저를 묻어버릴 가짜 스캔들까지. 하지만 스턴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협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의사당 복도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턴 측의 언론 플레이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조간신문들의 논조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안전 결함 의혹의 한국산 엘리베이터, 미국 시장 진입 좌초 위기, 청문회는 요식행위이고 결론은 부결이라는 게 워싱턴의 공기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스턴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손가락 4개를 천천히 펴보였습니다. 네 글자, 검증 불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고 스턴 측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전직 업계 임원이라는 자가 나와 한국 기업의 품질 관리 부실을 증언했고 안보 전문가라는 자는 핵심 인프라를 외국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상으로 연결된 첸 웨이룽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북해 사고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굳이 검증 안 된 한국산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그룹이 동일 사양을 절반 가격에 미국 내 생산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미국에 남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 가격과 미국 일자리. 워싱턴이 사랑하는 두 단어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검증단장 데이비드 모건. 선서하시고 검증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방청석의 스턴이 여유로운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검증 보고서가 아닌 다른 문서를 먼저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312페이지짜리 낡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에 제출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27년 전 미국 상무부가 작성한 한국 승강기 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수직 운송산업은 사망했다.
향후 50년 내 자력 회생 가능성은 0%로 판단된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 문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접니다. 웅성거림이 뚝 멎었습니다. 34세의 저는 이 보고서로 출세했습니다. 27년간 이 보고서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성자 본인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공식 증언합니다. 이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검증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산업에서 쫓겨난 엔지니어 한 명이 27년 만에 세계 유일의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본검증단은 그 기계가 실제하며 현존 세계 기록의 5배 성능을 보유했고 현재 지구상에서 멕시코만의 4조 원짜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턴 측 변호인이 즉각 일어났습니다. 증인, 언론에 보도된 안전 결함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북해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추락 사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공식 제공한 실증 테스트 기록 영상이었습니다. 북해 현지 시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속 38m 강풍에서 케이블 공진으로 추락한 이 기계는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 그룹의 제품입니다. 노르웨이 석유에너지부의 공식 사고 조사 보고서, 여기 원본 첨부합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폭풍 속에서 미끄러지듯 100m를 오르는 한국산 골리앗, 초속 55m 풍속계,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흔들림 없는 커피를 따르던 작업복의 남자까지. 회의장 전체가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스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안전 결함을 제보했다는 전직 직원에 대해 본 검증단이 직접 사실 조회를 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창사 이래 전체 퇴직자 명단입니다. 제보자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 3곳의 홍보 계약 내역입니다. 3곳 모두 워싱턴의 동일한 로비 회사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저는 방청석 맨 앞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턴 앤 화이트입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카메라 플래시가 방청석 맨 앞줄로 쏟아졌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소음에 묻혔습니다. 스턴은 그 와중에도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퇴장하면서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순진하군, 데이비드. 기껏해야 벌금 몇 푼이야. 나는 다음 달에도 이 건물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거야.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었습니다. 반성은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계산은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언론 조작 의혹은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청문회 위증 교사, 연방 공무원 협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줄줄이 딸려 나온 다른 사건들까지. 연방 수사가 착수되자 그의 고객들이 가장 먼저 그를 버렸습니다. 평생 남을 협박해온 남자는 자기를 위해 증언해 줄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죠. 다음 달에 그가 점심을 먹은 곳은 의사당 근처 스테이크 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체렌 웨이룽의 그룹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제기한 기술 탈취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거든요. 첸이 노르웨이 플랫폼에서 자랑처럼 떠들었던 그 말. 도면의 절반은 이미 베이징에 있다는 발언이 현장 참관단 여러 명의 증언으로 법정에 제출된 겁니다. 자기 입이 자기 그룹을 침몰시킨 거죠. 패소와 함께 국제 입찰 자격까지 정지되면서 절반 가격을 외치던 그 회사는 시장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 승인. 미국 정부가 27년 전 사망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나라의 직원 71명짜리 회사에게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날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6달 뒤,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출장을 떠났습니다. 행선지는 충남 아산이었습니다. 공장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험탑 옆으로 새 공장 2동이 올라가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낯선 깃발들이 줄지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스위스, 핀란드. 글로벌 승강기 패권을 100년간 나눠 가졌던 바로 그 나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안내하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기술협력단이 와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드렸는데도 서로 먼저 만나겠다고 해서 요즘 회의실이 모자랍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7년 전
그들은 인수하러 왔습니다. 한국의 공장을 헐값에 사들이고 연구소를 철거하고 기술자들을 줄 세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배우러 와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산업, 같은 사람들 앞에서요.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뀌는데 걸린 시간 27년이었습니다. 강윤석 대표는 그날도 작업복 차림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시험탑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책상 앞에는 여전히 그 낡은 신문 조각이 붙어 있더군요. 사망했다. 0%.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 온 것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보고서의 원본이었습니다. 이걸 대표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제 서재에 둘 자격이 없는 물건이라서요. 강 대표는 보고서를 받아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단장님, 저는 이 보고서가 고마웠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창밖의 시험탑을 가리켰습니다. 이 보고서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맞는 보고서였어요. 산업은 정말 죽어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 보고서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던 겁니다. 죽었다는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산업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27년 전 그 공장에서 왜 그렇게 조립 라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눈빛을 27년간 잊지 못했습니다. 강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라인 배치, 설비 간격, 동선 하나까지 전부요. 회사는 팔려도 제 머릿속은 못 팔 테니까요. 언젠가 제 공장을 지으면 저것보다 더 잘 짓겠다고 그날 거기 서서 도면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7년 전 제가 본 것은 패배자의 마지막 눈길이 아니라 한 산업의 부활이 시작되는 첫 장면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두 눈으로 보고도 사망 선고문이나 끄적이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숫자를 읽고 설비를 평가하고 산업의 생사를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최대의 오류는 계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변수에 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매출 규모로는 보이지 않는 것,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는 것, 새벽 4시에 일어나는 27년, 책상 앞에 붙여놓은 사망 선고문, 그리고 죽었다는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단 한 사람의 고집, 그것이 산업의 진짜 생명선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사망 선고는 외부의 누군가가 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에만 선고는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선고문에 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남 아산의 그 공장에서는 강철 거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바다와 사막과 공장에서 그 기계들이 한 번에 550명씩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죠. 27년 전 어느 미국 관료가 죽었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나라의 기술로요. 저는 데이비드 모건입니다. 한국에 사망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고 그 선고가 틀렸음을 증언한 사람이며 이제는 그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 분석관 데이비드 모건이 27년 만에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결국 세계를 줄 세웠습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도 지금 그 27년을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